나는 정말 많이 아픈데 정밀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안 해주고, 나는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주사도 안 놔주고. 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교통사고 환자가 찬밥 신세를 당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교통사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소 재미없는 내용이라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당장은 써먹을 데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났을 때는 한번 알고 계시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갈 때와 한의원에 갈 때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교통사고 환자가 찬밥 신세를 당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동차 보험은 13조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정작 환자 치료비는 8천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차가 먼저지 사람이 먼저인 구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도 다친 환자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8% 정도일까요? 그런 와중에 나일론 환자를 잡기 위해 보험사와 정부는 심평원이라는 권력을 보험사와 의사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게 2013년도 일이죠. 그 근거로 염자 환자의 입원율이 보험 환자보다 높다. 일본은 자동차 사고의 입원율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낮다였습니다. 오른쪽처럼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진료를 하고 보험사가 이를 정산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2013년 이후에는 심평원이 그 가운데 들어오면서 의사의 진료를 제한했던 것입니다. 의사의 치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게 적절하다 하면 보험사에게 돈을 줘라 해서 보험사가 의사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구조로 바뀐 거죠.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공정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들어오니까요. 물론 이 이후로 병원의 나일론 환자들은 자취를 감추었으니까요. 잘 됐네, 뭐가 문제야 배원장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문제는 심평원의 일처리 방식의 문제입니다. 심평원은 일단 자기들의 내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하고, 즉 의사들한테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문제 있으면 이야기해라, 우리가 평가를 하고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대개는 잘 안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항의하기 위해서는 또 막 의사들이 서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대개 그 심평원의 기준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 10년 전에 심평원에서 받았던 지침은 그런 거였어요. 특별하면 입원시키지 마라. 입원을 해도 3일 이상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삭감된다. CT나 MRI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찍지 마라. 신경차단 주사 같은 특별한 치료는 열심히 2주간 물리치료를 하고도 효과가 없을 때나 인정을 해준다. 이런 식의 내부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위축되었던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교통사고 환자가 오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막 부러져서 또는 막 배가 터져서 수술해야 되는 환자를 제외하곤 말이죠. 바로 환자들이 병원 치료에서 소외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많이 아픈데 정밀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안 해주고, 나는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주사도 안 놔주고, 일체의 비급여 치료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16년에 발표된 심평원 분석 자료입니다. 심평원이 이해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데는 다소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2013년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 거죠. 왜? 입원을 못하니까. 심평원이 입원을 못하게 하니까 의사들이 입원을 안 시키는 거죠. 물론 굳이 입원을 안 할 사람까지 입원을 해가지고 합의금을 올리는 거는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입원을 해야 되는 분들, 너무 아파서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입원에 방해를 받고 입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에는 앞으로는 한의원이 풍선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올해 나온 2021년도 심평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한방진료비는 교통사고 영역에서 235% 증가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세죠. 반면에 병원은 그 진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통사고 환자 수는 제자리 걸음에다가 마지막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3% 감소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진료비가 폭등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기간 동안 한의원의 개원 수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병상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원실을 럭셔리하게 꾸미고 교통사고 환자 유치를 위해서 SNS를 통한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실에서 편하게 입원하고 치료받고 쉬면 좋지요. 누군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가 과연 적절한 치료인가? 한의원을 가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4종의 비급여를 무조건 하시게 됩니다. 첩약, 추나, 약침, 물리요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교통사고로 고생하시는 분은 내가 알고 있든 또는 내가 모르고 있든 특별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그런 환자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과연 이런 4가지 비급여 치료로 과연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경추염좌나 타박상 같이 2주가 지나면 많이 나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치료를 받아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협착증, 회전근개 부분 파열 같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악화되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 있는 환자들이 그냥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그리고 낫지도 않고 평생을 아파해야 한다면 옳은 치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치료란 좋은 한약, 좋은 침실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와 그 질병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에 적합한 치료 또는 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교통사고 상태를 호전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 시 한의원을 갈지 병원을 갈지에 대한 선택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만족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러 군데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